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대 근처 분식집에서 주인 아주머니 박순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를 저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찬 기운이 유리창에 서려 있던 그때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죠. 또 지나가네, 저 사람. 순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물기 묻은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예순을 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육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등이 약간 구부정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걸음걸이에서 깊은 피로함이 묻어났죠. 옆 테이블에서 뜨끈한 우동을 후루룩 먹고 있던 정육점 주인 김동식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이미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 군무원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젓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걸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벌써 2달째인데 맨날 새벽마다 와서 80근씩 사가거든요. 정확히 새벽 5시 10분에. 80근이요? 순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서 반문했어요. 그녀도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기에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80근이면 보통 가정에서 한 달도 넘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서 뭘 하려는 걸까요? 설마 어디 다른 곳에 파는 건 아니겠죠? 김동식이 주위를 살펴본 뒤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건 항상 얼굴 어딘가에 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어디서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는데요. 그는 잠시 우동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이어갔어요. 한쪽 멍이 노랗게 변해서 나을 때쯤 되면 또 다른 곳에 새로운 멍이 시퍼렇게 생겨 있어요. 이번엔 오른쪽 광대뼈 쪽에 정말 심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도 거의 안 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계산할 때도 딱 필요한 말만 하고는 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정문은 절대 이용 안 하고 항상 뒷골목으로만 다녀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석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택시 기사 최영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죠. 아, 저 사람 나도 몇 번 봤어요. 부대 스티커 붙은 손수레에 뭔가 무거운 걸 가득 싣고 다니던데요. 그것도 항상 새벽에만 움직이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부대 스티커요? 순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부대에서 뭔가를 몰래 빼내는 건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서 그런 일들 종종 나오잖아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용실 원장 이미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멍든 얼굴로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니까요. 누군가한테 협박이라도 받는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들이 마치 작은 돌멩이가 고요한 연못에 떨어져 동심원을 그리며 파문을 일으키듯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모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대화에 끼어들면서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공무원 박철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정기적으로 산다는 게 이상하긴 해요. 더군다나 새벽 시간대에만 움직인다는 건. 그러게요.
근처 슈퍼마켓 사장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멍든 얼굴로 다니면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는 거 보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부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은행 직원 정민호가 신중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군 부대 보급품 유출 사건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정육점 앞 유리문이 조용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영분이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대화가 뚝 끊겼어요. 마치 영화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영분의 오른쪽 광대뼈 아래쪽에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선명한 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멍의 색깔로 보아 며칠 전에 생긴 것 같았지만 아직도 꽤 아파 보였습니다. 올해 65살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새겨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였어요. 어깨는 약간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줄곧 바닥만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가 입고 있던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낡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어딘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80근이요. 영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듯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쉰 것처럼 들렸습니다. 안심 반, 양지 반으로 해주세요. 그녀는 계산하는 동안에도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김동식이 고기를 저울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셨나 보네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하지만 영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을 더욱 꽉 다물고 계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손가락으로는 낡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영부는 계산서를 재빨리 접어서 점퍼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포장지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고기의 무게 때문인지 그녀의 어깨가 살짝 기울어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더욱 숙인 채 뒷문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정문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뒷문으로 나가면서도 영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맞은편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정혜수 헌병대장이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6살의 그는 5년 전부터 이 부대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헌병이었어요. 군인다운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영분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해수는 조수석에 펼쳐놓은 검은색 수첩에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의심 대상 이영분, 추정 65세, 군무원 신분 확인 필요. 주요 행동 패턴 주 3회 새벽 시간대 정기적 대량 구매 80근, 부대 공식 스티커, 부착된 손수레, 지속 사용, 정문 철저히 회피 후 뒷문만 이용하는 은밀한 동선 얼굴과 손목 부위. 지속적인 외상 흔적으로 보아 폭행 피해 또는 지속적 위협 상황 강력 추정. 그는 펜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부대 내부에서 보급품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부대 물자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빼돌려 외부 민간 업체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고 상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였어요. 해수는 차 안에 비치된 소형 쌍안경을 들어
영분이 부대 스티커가 붙은 손수레에 고기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싣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인쇄된 파란색 스티커가 손수레 옆면에 반듯하게 붙어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조심스러웠어요. 저런 일관된 행동 패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는 절대 없어. 해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군인 정신 속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심각한 가능성들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군 보급품 대규모 조직적 횡령, 외부 불법 유통업체와의 체계적 연결고리, 혹은 더 큰 범죄 조직의 핵심 말단 역할까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단계적 수사를 진행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맘카페와 지역 단톡방은 한 장의 사진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흐릿한 휴대폰 사진에는 영분이 부대 스티커가 붙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아래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 수상한데요? 부대에서 뭔가 빼내는 거 아닌가요? 얼굴에 멍든 거 보셨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육점 앞 폐쇄회로 화면에도 영분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 10분, 그녀가 부대 마크가 선명한 손수레에 무거운 상자들을 차곡차곡 싣는 모습이었죠. 카메라 각도상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멍든 오른쪽 광대뼈 부분만은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민준이 그 영상을 보고는 즉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부대 근처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음 디귿디귿 나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 스토리는 순식간에 친구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다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습니다. 오후 2시경 시청 민원실에 첫 번째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기 부대 근처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연달아 들어오자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이요? 담당 공무원 이정희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신고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군무원 한 명이 매일 새벽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사서 그 시설로 가져간다고 해요. 부대 물건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들 하던데. 그리고 얼굴에 멍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신고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결국 시청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부대 측에도 상황을 알리는 공문이 전달됐죠. 그 무렵 부대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사무실에서 정혜수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동료 헌병 박상훈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부대 관련된 의혹 제기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급품 유출 관련해서요. 해수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여러 사이트의 관련 글들이 도배되다시피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들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었죠. 부대 근처 수상한 일 벌어지고 있음, 군무원이 매일 고기 80근씩 사가는 이유, 부대 스티커 붙은 손수레의 정체. 댓글들은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추측과 억측이 뒤섞여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댓글은 이거 완전 조직적 범죄 아니에요? 라며 근거 없는 확신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댓글은 발달장애인들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거 아님? 이라며
더욱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상부에 즉시 보고해야겠어. 해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대 내 보급품 유출 의혹이 이렇게 공론화되면 상급 부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거든요. 과연 그의 예상대로 오후 3시경 상급 부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해결책 마련, 언론 대응 방안 준비 지시였죠.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푸른하늘의 집에서는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점검 공문을 읽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는 동료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청에서 점검 나온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영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로 향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훨씬 따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봐. 부대에서 뭔가 빼돌린다는. 얼굴에 멍든 거 봐.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게 틀림없어. 영부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더욱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오른쪽 광대뼈의 멍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한 영분을 본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21살 권태수가 가장 먼저 달려와 영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왔다. 태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영분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죠.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19살 이민우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ADHD를 가진 민우는 항상 영분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기대했거든요. 오늘은 양지로 국 끓여줄게. 영분이 처음으로 그날 온화한 목소리를 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그녀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푸른하늘의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청 점검팀, 헌병대, 그리고 경찰까지 합동으로 온 것이었어요. 정혜수 헌병대장은 차에서 내리며 시설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색 철문으로 둘러싸인 2층 건물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어요. 문 옆에는 푸른 하늘의 집,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아이들이 기르는 작은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기 오는 사람이 이영분 씨 같은데요. 동행한 시청 담당자 이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분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부대 스티커가 붙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거든요. 영분은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과 공무원들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오른쪽 광대뼈의 멍은 어제보다 더 진해 보였고 손에 든 무거운 포장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죠. 저분이 의심 대상입니다. 해수가 낮은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지난 2달간 매일 새벽에 80근씩 고기를 구매해서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부대 물품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에요. 시청 점검팀장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설 내부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병대에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주시고요. 영분이 시설 입구 철문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거든요. 그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안쪽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부엌에서는 어제 끓여놓은 양지국이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 냄새가 바깥으로 퍼져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권태수가 낯선 군 제복을 본 순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야. 무서워. 태수는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헌병들의 무전기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와 경고음이 그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거든요. 발달장애를 가진 태수에게 갑작스러운 변화와 낯선 소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해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적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 그는 태수의 반응을 범죄 혐의와 연관지어 해석하기 시작했죠. 영분이 재빨리 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태수야. 무서워하지 마. 오늘은 양지로 맛있는 국 끓였어. 먼저 냄새부터 맡아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따뜻했어요. 하지만 해수의 눈에는 이런 모습마저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이용해서 범행을 숨기려는 건 아닐까? 저렇게 친밀한 관계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실례합니다. 시청 점검팀의 김 부장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긴급 점검 실시 때문에 왔습니다. 시설 관계자분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어젯밤부터 이 순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준석입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점검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이 공문을 내밀며 설명했어요. 특히 식재료 조달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9살 이민우는 헌병들의 반짝이는 계급장을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져 있었죠. 영분 어르신께서 사비로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80근 정도를 사와서 이틀 정도 나눠서 끓여주시고 남은 건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세요. 혜수가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고기 구입 관련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구매 경로와 비용 지출 내역을 봐야겠습니다. 영부는 말없이 부엌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지난 2달간의 전자세금 계산서, 외상장부 도장이 찍힌 영수증들, 그리고 카드 결제 전표들이 날짜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준석이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영분 어르신이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지만 혜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뒷문으로만 다니는 행동 패턴, 반복적인 은밀한 움직임, 그리고 회계 기록이 너무 완벽하다는 점. 오히려 너무 완벽한 서류가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이 서류들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혜수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영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난 2달간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일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영분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왜 슬퍼해? 나쁜 사람들이야? 순수한 태수의 질문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애처롭게 들렸죠. 점검은 계속됐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수는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헌병들과 점검팀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영분 어르신께서 개인 돈으로 구매하신 거 맞아요. 준석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장을 보시고 직접 요리까지 해주시고. 하지만 정혜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뒷문으로만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부대 스티커가 붙은 손수레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영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 힘들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실함이 묻어났어요. 뒷문으로 다니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부대 손수레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해수가 계속 추궁했어요. 준석이 대신 답했습니다. 그건 부대에서 불용품으로 폐기 처리된 거예요. 정식으로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기증받은 거라고요. 불용품 처리 서류가 있나요? 해수의 질문에 준석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 서류까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부대 쪽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시청 점검팀의 김 부장이 냉장고와 식품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식품 위생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 보관 온도도 적정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9살 이민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ADHD를 가진 민우에게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견디기 힘든 자극이었어요. 영분이 재빨리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모가 여기 있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녀는 민우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해수는 이런 모습조차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아이들을 앞세워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 아닐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조종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해수가 영분을 불러 세웠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경로로 이 시설과 연결이 된 건가요? 영분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오른쪽 광대뼈의 멍은 어제보다 더 도드라져 보였고 손목 부분에도 작은 상처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준석이 나서며 말했어요. 영분 어르신은 이 아이들의 할머니나 다름없어요. 3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청소나 빨래 같은 일만 도와주셨거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르신을 너무 좋아하고 어르신도 아이들을 진짜 손자 손녀처럼 아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리까지 해주시게 됐고, 그럼 왜 공식적인 자원봉사 등록을 하지 않으셨나요? 김 부장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보통은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게 원칙인데요. 준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어르신께서 공식적인 절차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때 권태수가 영분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왜 다들 이모한테 나쁘게 말해? 이모는 좋은 사람인데. 태수의 순수한 말이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해수는 태수의 반응을 보며
또 다른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영분에게 의존적이라면 혹시 아이들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이들이 다른 일도 도와주나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나르거나 어디 다른 곳에 가거나.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요. 하지만 혜수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분의 멍든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 멍은 누가 때린 거닐까? 혹시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어르신,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혜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영분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광대뼈를 살짝 만지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위치가 이상한데요. 혜수가 계속 추궁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맞으신 건 아닌가요? 위협을 받고 계신 건 아니고요? 영분의 입술이 더욱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점검은 계속됐지만 명확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혜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온라인상에서는 영분과 관련된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전 점검 현장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거든요. 영상에는 헌병들과 공무원들이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과 함께 군 보급품 빼돌려 발달장애인 지원시설로 유통 현장 급삽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들은 순식간에 수백 개를 넘어섰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멍든 얼굴로 다니더니 뭔가 있었네. 발달장애인들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악질이다. 부대 근처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충격이야. 이런 왜곡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가면서 시설과 영분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심지어 시설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오후 2시경 상급 부대에서 긴급 감사팀이 파견됐습니다. 감사팀장 최중령이 헌병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정혜수 대위, 최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수가 곧게 서서 대답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만약 정말로 부대 보급품 유출이 확인된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군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중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이어갔습니다. 감사 착수 통지서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직무배제 검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야. 내부 감사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니까 이의 제기는 받지 않는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시각 푸른 하늘이 집에서는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오전의 소동 때문에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고 시설 전체의 분위기가 무거웠죠. 영분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영분은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한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만 무사하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시설 복도 끝에서 영양사 박성희가 다급하게 나타났어요. 준석 씨, 큰일 났어요. 헌병대에서 또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로 군용 차량 2대가 시설 앞에 주차하고 있었어요. 해수를 비롯한 헌병 몇 명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이번엔 뭘 하러 온 거지? 준석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해수가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태수는 오전에 겪었던 무서운 기억 때문에 영분 뒤로 숨었고 19살 이민우는 헌병들의 반짝이는 계급장을 보고 과도하게 흥미를 보이며 다가가려 했어요. 이민우 안 돼. 성희가 재빨리 민우를 말렸습니다. ADHD 특성상 민우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해수가 준석에게 말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다시 왔습니다. 혹시 영분 씨와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을까요? 단독 면담이요? 준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 감정은 옆에 두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수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그는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이민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을 파닥거렸어요. 빨간불, 빨간불이야. 헌병 차량의 경고등 불빛이 그에게는 과도한 시각적 자극이었거든요. ADHD를 가진 민우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빛의 변화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민우가 놀라서 웅크리자 영분이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아들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모가 여기 있어. 눈 감고 숨 크게 쉬어봐. 해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영분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절차상 단독 면담이 필요합니다. 해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준석이 망설이며 영분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오른쪽 광대뼈의 멍은 여전히 아팠고 하루 종일 이어진 의심과 추궁에 지쳐 있었거든요. 좋아요. 영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불안해하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해수와 영분이 시설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자 밖에서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태수가 준석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죠. 선생님, 이모 괜찮을까? 나쁜 사람들이 이모 데려가는 거 아니야? 준석은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태수야. 이모는 나쁜 일 안 했으니까 금방 나올 거야. 하지만 준석 자신도 불안했어요. 외부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상담실 안에서 해수는 영분과 마주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영분의 멍든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영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개인 돈으로 고기를 구매하신 게 맞나요? 혹시 다른 경로로 입수한 물품은 없고요? 영분이 고개를 들어 해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보였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영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면담은 계속됐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해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헌병대 사무실에서 정혜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행정병 김상병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장님, 군수처에서 급하게 보내온 서류가 있습니다. 상병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혜수가 받아든 봉투에는 긴급 불용품 반출 승인 관련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용품 반출 승인서, 손수레 7대, 승인 날짜 3개월 전, 반출 기관, 푸른 하늘이 집,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성인자 군수처장 서명. 혜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명과 승인 날짜, 공식 도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반출 승인 날짜가 영분이 80근씩 고기를 사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군수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 작업에 나섰어요. 군수처 김중사입니까? 헌병대 정혜수 대위입니다. 불용품 반출 승인서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김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정식으로 신청해서 승인해 드린 건입니다. 손수레들이 창고에 쌓여 있기만 했거든요. 그럼 출납부나 관련 기록들도 다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CCTV 원본도 보관되어 있고요. 이미징 후 SHA 256캐시로 봉인까지 해놨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즉시 군수처로 향해서 모든 서류와 영상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납부에는 손수레 반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CCTV 영상에는 시설 직원들이 정식 절차에 따라 손수레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세금 계산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혜수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에 혜수는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급 유출 의혹 불인정 종결이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 접수 도장까지 모든 공식 절차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였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군무원의 행동은 개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며 부대 보급품과는 무관함. 사용된 손수레는 정식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기증된 물품임을 확인함.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혜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다시 보니 영분이 카메라를 가리는 행동을 한 건 아이들의 얼굴을 비식별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였구나. 혜수는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혜수는 용기를 내어 푸른 하늘이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분이 부엌에서 국을 퍼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이 혜수를 보고 잠시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오전처럼 극심하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권태수가 영분 뒤에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모, 저 사람 또 이모 괴롭히러 온 거야? 영분이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태수야. 괜찮아. 혜수는 영분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영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영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해였으니까요. 그런데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얼굴에 멍은. 혹시 누가? 영분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자극에 놀라면 가끔 무의식적으로 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방어 반응이에요. 혜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영분의 멍은 누군가의 폭행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반응 때문이었던 거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영분이 덧붙였어요. 아이들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서웠을 뿐이에요. 혜수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멍든 얼굴, 은밀한 행동, 대량 구매. 모든 것을 범죄와 연결지어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여성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때 이민우가 혜수에게 다가와 작은 스티커를 내밀었어요. 용감한 사람 표창. 민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혜수의 팔에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혜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의 편견과 성급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혜수는 관련 부서들에 정정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왜곡된 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정육점 주인 김동식이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시설과 관련된 오해가 해명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동식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영분에 대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분식집 주인 박순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분이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동식은 즉시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영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최 기사님? 김동식입니다. 그 군무원 아주머니 말인데요.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영분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런 좋은 분을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겠어요. 맘카페와 지역 단톡방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리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보가 담긴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후에 동식은 용기를 내어 푸른 하늘의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시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육점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문을 열어주었고 동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설 안에서는 아이들이 오후 간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영분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저, 영분 어르신 계신가요? 동식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영분이 고개를 들어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정육점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영분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식은 영분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사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의심만 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영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요. 아니에요. 동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기 도매가로 공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골이나 잡뼈 같은 것도 무료로 드릴게요. 그때 권태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식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는 누구야? 이모 친구야? 동식은 태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이모랑 친구가 되고 싶은 아저씨야. 와, 좋다. 태수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민우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고기 파는 사람이야? 나 고기 좋아해. 동식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석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서 개인 돈으로 계속 하시기에는 부담이 크셨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날 저녁 동식의 소식을 들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주인 박술래는 시설 문 앞에서 조용히 영분에게 사과했고 앞으로 반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미용실 원장도 택시기사도 모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마음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죠. 며칠 후 부대에서도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혜수의 제안으로 부대와 지자체 그리고 시설 간의 비식용 부위 합법 기증 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수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부대에서 나오는 비식용 부위들을 합법적으로 기증할 수 있게 됐거든요. 부대장도 이 협약을 적극 지지했어요.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대 내 봉사반이 정식으로 승격되어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젊은 군인들이 와서 청소나 간단한 수리 작업을 도와주기로 한 거죠. 영분의 오른쪽 광대뼈에 있던 멍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모, 이제 아프지 않아? 태수가 영분의 얼굴을 살살 만지며 물어봤어요. 응, 이제 안 아파. 영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석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어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편견과 의심으로 바라봤던 시선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푸른 하늘이 집의 부엌에서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가 영분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거든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국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서투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으면 되는 건가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대에서는 수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요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영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너무 세게 젓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혜수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시설을 방문해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의 의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진심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됐죠. 특히 권태수는 혜수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혜수 형? 태수가 부엌으로 뛰어와서 혜수의 팔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용감한 사람 표창. 이민우도 뒤따라와서 혜수의 계급장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오늘도 맛있는 거 만들어줘. 혜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수사차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때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육점 주인 김동식도 약속대로 매주 신선한 고기를 도매가에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사골과 잡뼈는 아예 무료로 제공했죠. 분식집 주인 박술래는 일주일에 2번씩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줬고 다른 상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광대뼈에 있던 멍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고 손목에 작은 상처들도 아물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암울함과 피로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죠. 아이들이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영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분, 혜수, 사회복지사 이준석, 영양사 박성혜, 그리고 7명의 아이들까지. 식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수가 혜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 나중에 커서 나도 형처럼 될 거야. 태수가 뭐가 되고 싶은데? 혜수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나쁜 사람들 잡는 사람.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만 잡을 거야. 이모처럼 좋은 사람은 절대 안 잡을 거야. 혜수는 태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 태수야. 형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거야. 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민우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건배, 건배. ADHD 특성상 갑작스럽게 흥미가 생기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민우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좋아, 건배. 모든 사람들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수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본 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다르게 본다. 이제 그는 편견의 눈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작은 행복의 멜로디 같았죠.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식단표에 제 이름도 하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늘은 모두가 한 숟갈 더 드셔야죠. 부엌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식단표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혜수, 동식, 술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말이죠.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영분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혜수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진실은 항상 그 너머에 있으니까. 식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죠. 태수는 그릇을 정리하고 민우는 식탁을 닦았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수가 영분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예요. 영분이 대답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혜수가 시설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항상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푸른 하늘의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